삼성 창업주의 손자가 상속받은 것 300조 원짜리 제국과 감옥 2번. 역사는 거래하지 않는다. 제국은 자신이 영원하다고 확신하는 순간 무너진다. 그리고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즉위하지만 내려놓을 때는 반드시 그 무게만큼의 영혼을 지불한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채소 상자로 시작한 제국의 손자가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담았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1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GDP의 약 2%를 차지하는 기업,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혼자 떠받치는 거인이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발표한 순간이었다. 15조 원, 이 숫자는 중소국가 1년 예산에 맞먹는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발표되기까지 이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걸어온 길이었다. 이재용, 삼성그룹 제3대 회장. 그는 할아버지 이병철이 일구고 아버지 이건희가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제국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가 함께 물려받은 것은 300조 원의 자산만이 아니었다. 그는 감옥이라는 상자도 함께 받았다. 한국 역사상 재벌 총수가 2번 구속된 최초의 사례. 그는 2017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총 500일이 넘는 시간을 철창 안에서 보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제국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떤 감각일까? 세계 최대 IT 기업의 회장이 일평 독방에서 1,400원짜리 콩밥을 먹으며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삼성 평택 캠퍼스의 최첨단 클린룸과 서울구치소의 낡은 플라스틱 책상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불과 60km였지만 상징적으로는 우주만큼 멀었다. 2022년 8월 그는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명분은 국가 경제를 위한 경영 복고였다. 그리고 그는 출소 직후 향후 5년간 450조 원, 그중 국내에만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의 대가로 제시한 숫자였다. 그러나 2024년 그 약속은 15조 원의 적자라는 현실과 충돌했다. 할아버지는 1938년 대구 서문시장 골목에서 나무 상자에 사과와 채소를 담아 팔며 제국의 첫 벽돌을 쌓았다. 손자는 그 상자를 반도체 웨이퍼 케이스로 바꿨지만 정작 그 안에는 과거만큼의 수익이 담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 그는 또 다른 상자 안에 갇혀 있었다. 독방이라는 이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자.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8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먼지 날리는 대구 시장통, 28살 청년이 빌린 돈 3만 원으로 간판을 걸던 그 순간으로. 1938년 3월 1일 대구 서문시장 인근 좁은 골목, 삼성상회라는 간판이 걸렸다. 이병철, 28살, 경상남도 의령의 분홍 집안 장남. 그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는 대신 도시로 나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땅은 움직이지 않지만 돈은 움직인다. 자본금 3만 원.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4원이었으니 약 2100 가마니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나무 상자 15개를 샀다. 상자는 소나무 판자로 짠 투박한 것이었고 못자국이 울퉁불퉁했다. 그는 그 상자에 사과, 배추, 말린 생선, 국수를 담아 팔았다. 삼성의 첫 매출 품목이 반도체가 아니라 국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 눈은 속여도 내 돈은 못 속인다. 이병철은 매일 저녁 장부를 펼쳐놓고 한 푼까지 확인했다. 그의 별명은 돈병철이었다. 돈을 세는 손가락이 기계처럼 빨랐고 숫자 하나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상자 안에 든 사과 개수가 맞지 않으면 거래를 취소했고 약속 시간에 1분이라도 늦은 거래처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진짜 팔고 싶었던 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시장을 관찰했다. 누가 돈을 쓰는지, 무엇이 가장 빨리 팔리는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지. 그는 채소 상자를 쌓아놓고 서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사업을 설계하고 있었다. 1944년
그는 조선양조 주식회사를 인수했다. 술, 전쟁 중에도 술은 팔렸다. 그리고 1953년 제1제당을 설립했다. 설탕, 전후 복구 시대에 가장 빠르게 돈이 되는 품목이었다. 이병철의 제국은 상자에서 시작되었다. 물리적으로는 사과 상자였지만 개념적으로는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는 구조였다. 그는 사업을 다각화했다. 제당, 섬유, 비료, 보험, 백화점. 그가 손댄 산업은 모두 돈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다시 상자 안에 담아 정치권에 건넸다. 1961년 5.16 부정선거 당시 삼성은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병철은 한 달간 일본으로 피신했다. 상자는 이중적이었다. 겉으로는 사과를 담았지만 안으로는 권력과의 거래를 담았다. 그리고 그 거래는 제국의 성장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렸다. 정경유착, 한국 재벌의 원죄이자 생존 공식이었다. 1983년 2월 8일 도쿄 제국호텔. 이병철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나이 72. 그는 단상에 올라 또박또박 말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 기술도 인력도 시장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해 반도체 공장을 둘러봤고 일본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했다. 그리고 1983년 그해 12월 그의 5째 아들의 첫 아들이 태어났다. 이재용, 제국의 미래가 될 아이였다. 이병철은 사과 상자에서 시작해 반도체라는 보이지 않는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자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1987년 11월 19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 그가 남긴 유산은 삼성그룹이라는 이름과 사업보국이라는 4글자, 그리고 상자를 여는 법이었다. 할아버지가 연 상자를 아버지는 키웠고 손자는 그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손자가 물려받은 것은 상자 안의 재산만이 아니었다. 그는 상자를 여는 방식, 즉 권력과 거래하는 방식까지 함께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 방식은 8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한다. 1938년 대구 골목의 사과 상자와 2017년 서울 서초동 법정 사이에는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질주가 있었다.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 그가 없었다면 삼성은 지금의 삼성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용은 지금의 이재용이 아니었을 것이다. 구독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알림을 켜둬라. 다음 이야기는 알고리즘이 절대 먼저 보여주지 않을 제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다룬다. 그런데 이재용이 태어난 1983년은 단순히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온 해가 아니었다. 그 해는 삼성이 반도체 시대를 선언한 해였고 동시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해이기도 했다.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전두환 정권, 계엄과 통금. 그 혼란 속에서 재벌들은 더욱 빠르게 정권과 손을 잡았다. 이재용은 서울 한남동 저택에서 태어났다. 그가 첫 울음을 터뜨린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 이병철은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하고 있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예정된 계승이었을까? 이병철은 손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가 삼성의 미래다. 이재용. 이름의 뜻은 용을 다시 일으킨다였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일으켜야 했던 것은 용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제국의 환상이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황태자였다. 삼성가의 장손,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후계자.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일반적인 재벌 자제와는 달랐다. 아버지 이건희는 아들을 키우는 방식부터 남달랐다. 그는 이재용을 해외로 보냈다. 일본 게이오 대학 부속 초등학교, 그리고 미국으로. 목적은 단 하나였다. 세계를 보게 하는 것. 1993년 이건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 세계 삼성 임원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그날 그는 삼성 제품 수만 개를 직원들 앞에서 불태웠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으로 삼성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아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 이재영은 하버드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그는 결코 천재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할아버지 이병철은 숫자를 보는 눈이 귀신 같았고 아버지 이건희는 시장을 읽는 직관이 날카로웠다. 그러나 이재용은 달랐다. 그는 온화했고 예에 바르고 논리적이었다. 카리스마보다는 합리성을, 독단보다는 협의를 선호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부드러운 리더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약점의 다른 이름이었다. 1996년 삼성 내부에서는 후계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그 중심에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이 있었다. 에버랜드는 삼성의 계열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이었고 이재용을 포함한 삼성가 자녀들에게 저가로 전환 사채가 발행되었다. 이재용은 16억 원으로 약 5천억 원 상당의 지분 가치를 확보했다. 정상 가격 대비 3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것은 승계였지만 동시에 저주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 거래는 20년 뒤 이재용을 법정에 세울 핵심 증거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사과 상자에 채소를 담아 팔았다면 손자는 법률 상자 안에 편법을 담아 제국을 물려받았다.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자택에서 쓰러졌다. 심근경색.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년을 침대에 누워있다가 2020년 10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건희가 쓰러진 그 순간 이재용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왕의 즉위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건희가 쓰러진 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이다. 시장은 냉정했다. 이건희의 카리스마보다 불확실성의 종료를 더 반겼다. 그러나 이재용에게 주어진 것은 환호가 아니라 거대한 그림자였다. 할아버지가 세운 벽, 아버지가 높인 성벽. 그는 그 벽을 넘어서야 했다. 그러나 넘어서는 방식은 과거와 달라야 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2014년 이재용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투자 결정을 내렸고 인사를 단행했고 해외 순방을 다녔다. 그러나 그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영이 아니라 승계였다.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어떻게 물려받을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청와대 안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운명을 만났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말 한마리, 정유라. 최순실의 딸, 승마 선수. 이재용은 그녀를 위해 삼성이 독일에서 말을 사주고 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금액은 약 30억 원, 숫자로는 작았지만 상징으로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뇌물이었다. 정확히는 승계 과정에서 정권의 묵인을 얻기 위한 거래였다. 이재용은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그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찬성을 요청했다. 이 합병은 이재용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순이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승인했다.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했다. 이 거래는 완벽하게 보였다. 그러나 2016년 10월 모든 것이 무너졌다. JTBC 보도, 태블릿 PC, 최순실의 국정 개입, 그리고 안종범 업무 수첩. 그 수첩에는 이재용과 박근혜의 독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삼성, 말 합병. 그 단어들이 적힌 순간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17일 이재용은 구속되었다.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이증. 그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 안에서 수갑을 찬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은 수백조 원을 움직이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수갑에 묶여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할아버지가 사과 상자를 열 때 그 안에는 미래가 들어 있었다. 손자가 독방문을 열 때 그 안에는 과거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가 지불해야 할 영혼의 가격이었다. 이재용은 제국을 지켰지만 자유를 잃었다. 그렇다면 그는 승자인가, 패자인가? 그러나 이건희는 아들에게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겼다. 제국을 지키거나 제국과 함께 무너지거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이건희는 전 세계 삼성 임원들을 모아놓고 손목시계를 하나 집어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25살의 이재용은 회의실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알았다. 이건희는 자신이 죽기 전에 삼성을 불멸의 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제국의 다음 왕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바로 저 뒤에 서 있는 아들이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은 무서운 속도로 변했다. 불량품이 나오면 공장 앞마당에서 불태웠고 이견을 내는 임원은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건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이재용은 그 뒷모습을 따라다니며 배웠다. 아니, 배워야 했다. 왕자에게 허락된 선택은 따라가기뿐이었다. 재용아, 너는 절대 사람을 믿지 마라. 이건희가 아들에게 남긴 유일한 교훈이었다. 어린 이재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렸다. 왕관을 쓰려면 먼저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심은 결국 고독으로 이어진다는 것. 1996년 삼성 제국의 설계도가 비밀리에 그려졌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액면가 7,700원짜리 사채를 주당 7,700원에 발행한다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였다.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 그러나 이 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정확히 한 명. 당시 28살의 이재용이었다. 그는 16억 원을 들여 에버랜드 지분 25%를 확보했고 그 지분은 훗날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열쇠가 됐다.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지하 서고에는 그날의 이사회 회의록이 남아 있었다. 나중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일부 페이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러나 남은 기록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사 전원 찬성. 이견 없음. 만장일치.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반대할 수 없었다. 이건희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회의는 그저 형식일 뿐이었다. 이재용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16억 원. 그가 직접 번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깔아준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편법 승계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제국을 물려받는 데는 깨끗한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 이병철도 아버지 이건희도 모두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왕좌를 지켰다. 이제 그 차례가 자신에게 온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건희는 아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제국을 지키는 방법은 배웠지만 제국이 무너질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이재용은 그걸 나중에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배우게 된다. 그렇다면 질문이다. 당신이 28살에 제국의 열쇠를 쥐었다면 그 열쇠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당신도 그 문을 열었을까? 2014년 5월 10일. 이건희는 자택에서 쓰러졌다. 급성 심근경색. 삼성그룹 전체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희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이재용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새로운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다. 황제가 쓰러졌는데 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 보였다. 그러나 서울 삼성의료원 중환자실 앞복도에서 이재용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1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나와 설명을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뇌 손상, 회복 가능성 불투명, 의식 불명. 단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재용은 46년을 황태자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왕이 되는 연습을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가르쳐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내가 없어도 너는 할 수 있다는 확신. 이건희는 죽는 순간까지도 삼성의 중심이었고 이재용은 그 그림자였다. 이제 그림자가 중심이 되어야 했다. 복도 끝에서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사회 긴급 소집 건입니다. 이재용은 천천히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30분 뒤에 시작하죠. 그는 중환자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안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거인이 누워 있었다. 밖에는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아들이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문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을 가른 건 유리가 아니었다. 그건 준비되지 않은 왕위 계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다. 그날 밤 이재용은 아버지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이건희가 평생 앉았던 검은색 가죽 의자. 그는 그 의자에 앉지 못하고 맞은편 소파에 앉아 한참을 의자만 바라봤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펜촉에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 이건희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용은 그 종이를 들어 올렸다. 이재용, 의심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삼성은 멈추는 순간 죽는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러나 이재용은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멈추지 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승계 작업을 멈추지 말라는 건가? 아버지는 항상 이랬다. 명확한 지시 대신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사람은 이재용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본관 50층 회장실. 이재용은 처음으로 그 검은 가죽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딱딱했고 등받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이 삼성 제품을 쓰고 삼성 주식을 사고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이제 그의 어깨 위에 올라탄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재용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은 아직 이 의자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었다. 왕관은 물려받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시간이 곧 찾아올 것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이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왕좌에 앉는다면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이겠는가? 아버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만들 것인가? 2016년 가을, 청와대 본관 앞 작은 별관, 안가라 불리는 그곳에서 한국 현대사의 균열이 시작됐다. 이재용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지만 그 의자에 앉을 사람의 무게는 이미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아니, 정확히는 대통령 뒤에 숨은 그림자 권력 최순실.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그게 한국 재벌이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삼성이 정유라 선수의 훈련을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숨어 있었다. 정유라, 최순실의 딸, 승마 선수. 이재용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액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재용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48년을 재벌 3세로 살아온 사람은 이런 순간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운다. 안종범은 메모지에 숫자 하나를 적어 밀었다. 이재용은 그 숫자를 보고 잠시 침묵했다. 200억 원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많았다. 정확히는 430억 원 규모의 후원이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삼성은 그때 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필요했고 청와대의 입김이 그 표를 움직일 수 있었다. 이재용은 계산했다. 430억대 수십조 원짜리 제국. 선택은 명확했다. 그날 밤 이재용은 서울 이태원 자택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은 달랐다. 유리잔에 위스키를 따르는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할아버지 이병철도 넘었고 아버지 이건희도 넘었던 그 선.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거래.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 다리의 차량 행렬.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러나 이재용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점점 흐릿해져 갔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제국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제국에게 잡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1938년 대구 시장통.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은 나무로 만든 사과 괴짝에 채소를 담아 팔았다. 손님이 오면 괴짝 뚜껑을 열어 보였다. 싱싱한 배추, 빨간 무, 파란 오이. 정직한 장사였다. 손님은 눈으로 확인하고 돈을 내고 채소를 가져갔다. 거래는 투명했다. 2016년 서울 청와대 안가. 이재용은 보이지 않는 괴짝에 돈을 담아 건넸다. 그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정유라의 말, 독일 훈련비, 삼성의 미래.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 거래는 어두웠다. 그리고 2017년 2월 이재용은 또 다른 괴짝 속으로 들어갔다. 1.4평짜리 서울구치소 독방. 그 방은 할아버지가 채소를 담았던 나무 상자보다 조금 더 컸지만 본질은 같았다. 닫혀 있고 어둡고 밖을 볼 수 없는 상자. 영등포구 서울구치소. 호송버스가 정문을 통과했다. 이재용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그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다. 수용 절차는 기계적으로 진행됐다. 지문 채취, 사진 촬영, 수인 번호 부여. 이재용은 일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다. 삼성 회장도 이건희의 아들도 제국의 왕세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수인 번호 712번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1,400원짜리 콩밥이었다. 플라스틱 식판 위에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 하나. 이재용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그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비참해서가 아니라 부조리해서. 1시간 전까지 그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증설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투자 규모 15조 원. 그리고 지금 그는 1,400원짜리 식사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교도관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결제 서류입니다. 변호인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재용은 봉투를 뜯었다. 평택 공장 증설 최종 승인 문서.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 서류를 읽었다. 15조 원 세계 최대 규모. 삼성의 미래. 그의 손끝에서 펜이 멈췄다. 창밖으로 구치소 운동장이 보였다. 수감자 몇 명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공이 바닥에 튕기는 소리가 들렸다. 뚱뚱뚱 규칙적이고 단조롭고 끝없는 소리. 이재용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서명하는 이 문서는 과연 제국을 지키는 결정인가? 아니면 제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정인가?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삼성은 멈추는 순간 죽는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이재용. 세 글자. 바로 그 순간 운동장에서 농구공이 골대를 빗나가 담장에 부딪혔다.
쾅, 메아리가 독방 안까지 울려 퍼졌다. 이재용은 펜을 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사과 괴짝은 햇빛 아래 열렸지만 나는 형광등 아래에서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구나. 잠깐,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다. 라이크 버튼 한 번만 눌러줘.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알고리즘이 절대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거든. 내 도움 없이는 이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야. 2017년 2월 17일 새벽 2시. 서울구치소 독방 안에서 이재용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형광등은 꺼졌지만 복도 비상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다. 가느다란 선 하나가 모서리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뻗어 있었다. 이재용은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균열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마치 삼성제국의 운명처럼. 다음 날 아침, 변호인 접견실. 변호사 3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회장님, 항소 전략입니다. 이재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니라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접견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하늘을 보고 있지만 사실 그 하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문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고 그 철망 너머의 하늘은 그저 풍경일 뿐이었다. 회장님, 변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재용은 시선을 돌렸다. 계속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뇌물 공여. 법정에서는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이재용은 그걸 다르게 불렀다. 생존. 삼성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왜 자신만 감옥에 있는가? 그날 저녁 독방으로 돌아온 이재용은 플라스틱 책상 앞에 앉았다. 교도관이 가져다준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반도체 공정 기술 개론. 그는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책을 덮고 창문을 바라봤다. 창문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회색 담장뿐이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어린 이재용은 아버지 이건희를 따라 반도체 공장에 간 적이 있었다. 당시 삼성은 막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고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건희는 멈추지 않았다. 공장 안에서 그는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재용아, 저걸 봐. 저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이재용은 고개를 들어 클린룸 안을 들여다봤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재용은 그때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2017년 그는 서울구치소 독방 안에 앉아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대신 세상에게 바뀌고 있었다. 밤 11시 소등 시간. 형광등이 꺼지고 독방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이재용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평택 공장이 완공되면 얼마나 많은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을까? 경쟁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삼성은 여전히 1위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작 진짜 감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삼성이라는 이름. 할아버지가 만들고 아버지가 키운 그 이름. 그 이름은 왕관이자 족쇄였다. 벗어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렇다면 질문이다. 만약 당신이 자유와 제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감옥에서 나와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옥에 남아 왕으로 남을 것인가?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한다. 구속 나흘째 되던 날,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16년 가을, 제국의 심장부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의 이름이 그들 옆에 나란히 적힌 순간부터였다. 공식 기록에는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 공여 혐의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말 한 마리의 가격은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실어 나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특검 조사관의 진술이다. 정유라의 독일 승마 훈련비와 말 구입비 명목으로 삼성은 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지원을 약속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체육 지원이었지만 검찰이 복원한 문자 메시지에는 다른 단어들이 등장했다. 경영권 승계, 합병 승인, 국민연금 찬성표. 이재용은 2016년 1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맸고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안경테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올리는 습관을 보였다. 승계 작업과 관련해 대통령께 부탁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순실 씨를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는 24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17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청와대 CCTV 기록에는 이재용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안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공식 방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직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1월 12일 이재용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두했다.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특검은 그를 구속영장 없이 체포했고 사흘 뒤 영장실 질심사가 열렸다. 법정에 선 이재용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 창업 이후 79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섰다. 그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2.95% 하락했다가 장 마감 무렵 소폭 반등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 한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106동 독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이재용은 처음으로 자신이 제국의 수장이 아니라 수임번호 1101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은 할아버지 이병철이 1938년 대구에서 처음 만졌던 사과 괴짝의 손잡이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렇다면 삼성제국은 한 사람의 자유와 맞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강력함이야말로 그를 감옥으로 보낸 진짜 이유였을까? 2017년 2월 17일 서울구치소 독방 1.4평. 이재용이 그곳에서 보낸 첫 주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삼성 측은 일절 입을 다물었고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생활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수감되고 나흘째 되던 날 삼성전자 경영진은 평택 반도체 1라인 증설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투자 규모 15조 원, 결제 서류에는 회장 재가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장은 누가 찍었을까? 검찰이 나중에 확보한 구치소 면회 기록에 따르면 이재용은 수감 기간 동안 총 23차례의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 그중 8차례는 경영사안 관련 자문이라는 명목이었다. 면회실에는 CCTV가 없었고 녹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무부 규정상 변호인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 내부 고위 관계자는 훗날 익명으로 이렇게 증언했다. 평택 1라인 결정은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이 도면과 재무자료를 가방에 넣어 들어갔고 이틀 뒤 진행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는 아니었다. 구속은 형집행이 아닌 재판 전 신병 확보 조치일 뿐이고 피의자는 여전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3가지 질문이 남았다. 첫째, 평택 1라인 증설 결정이 진짜 그 독방에서 나온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 결정을 강요했는가? 둘째, 만약 그것이 자발적 결정이었다면
왜 하필 구속 나흘 만에 그토록 거대한 투자를 승인한 것인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정말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2017년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12년형보다 대폭 감형된 것이었지만 법정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안도보다 피로가 역력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8년 2월 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뇌물액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재영은 1년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20년 1월 재판이 재개됐다. 그리고 2021년 1월 18일 서울고법은 다시 한번 이재영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없었다. 그는 그날 오후 다시 서울구치소 106동으로 돌아갔다. 같은 독방이었다. 같은 책상, 같은 창문, 심지어 침대 모서리에 남아있던 작은 긁힌 자국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가져간 것은 달랐다. 2017년에는 변호인이 가져온 경영서류였다면 2021년에는 책이었다. 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HBM의 미래. 구치소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영은 매일 오전 6시에 기상에 운동장을 20바퀴 뛰었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그는 면회를 거의 받지 않았고 변호인 접견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2021년 8월 13일 청와대 대변인은 깜짝 발표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입니다. 발표 나흘 뒤인 광복절, 이재영은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법 위에 삼성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미묘했다. 찬성 48%, 반대 43%.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5만 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반도체 업계는 총수부재 시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쟁력 상실 우려라는 성명을 냈다. 그리고 사면이 확정된 날 삼성은 한 가지 중요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바로 이재영이 구속기간 동안 검토했던 HBM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는 구치소 면회실을 거쳐 삼성 경영진에게 전달됐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간다. 우리는 언제 따라잡을 것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2022년 삼성 감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전량 폐기됐다. 남은 것은 단 한 장의 표지뿐이었다. 표지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열람 후 즉시 파기. 그렇다면 진짜로 파기된 것은 그 보고서였을까? 아니면 그 보고서가 담고 있던 삼성의 미래였을까? 2022년 8월 12일 이재영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감색 넥타이를 맸고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준비된 코멘트를 읽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업 본연의 책임에 충실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석방 나흘 뒤 이재영은 미국으로 날아갔다. 목적지는 텍사스주 오스틴과 애리조나주 피닉스, 삼성전자가 건설 중이던 반도체 공장 부지였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뒤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고 한 달 뒤인 9월 15일 삼성전자는 전격 발표를 했다. 향후 5년간 국내의 반도체 및 바이오 분야에 총 4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300조 원은 국내에 투입됩니다. 300조 원. 한국 정부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발표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5.2% 급등했고 협력사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언론은 삼성의 귀환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 300조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삼성전자 2021년 영업이익은 51조 원이었다. 현금성 자산은 110조 원, 300조 원을 투자하려면 부채를 늘리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잡아야 했다. 그리고 삼성은 세 가지 모두를 선택했다. 회사채 발행, 비핵심 자산 매각,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 하지만 2022년 4분기 반도체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DS은 분기 영업손실 4조 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손실이 4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였다. 더 큰 문제는 HBM이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는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로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삼성전자는 뒤처졌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했고 마이크론도 빠르게 추격했다. 반면 삼성의 HBM3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3년 10월 한 삼성전자 엔지니어는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썼다. 위기는 항상 있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위에서 결정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글은 사흘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수천 명이 읽은 뒤였다. 그리고 댓글에는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회장님은 법적 리스크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피하신다. 구속 트라우마가 경영 스타일을 바꿨다. 삼성은 지금 리더 없이 관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공식 입장은 달랐다. 삼성전자 홍보팀은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이재영은 2024년 초 임직원 간담회에서 이 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2024년 상반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누적 적자는 15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창사 이후 최악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HBM 특수로 영업이익 5조 원을 기록했다. 이재영은 2024년 5월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그는 하얀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을 둘러봤다. 그곳에는 최첨단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가동 중이었고 직경 300mm 웨이퍼 위에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새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웨이퍼를 담는 케이스를 보는 순간 이재용은 멈칫했다. 케이스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한 상자였다. 안에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실리콘 웨이퍼가 25장 들어 있었다. 각 웨이퍼의 가치는 약 100만 원. 하지만 가공이 끝나면 그 가치는 1000배로 뛴다. 조 단위의 부가가치가 이 투명한 상자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이재용은 그 상자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1938년 대구 시장통, 할아버지 이병철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나무 상자. 그 상자에는 사과와 배가 담겨 있었고 그것을 팔아서 번 돈은 고작 몇십 원이었다. 하지만 그 나무 상자가 지금 이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였다. 하지만 2024년에 그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HBM 수율 문제, 엔비디아 납품 지연,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 할아버지가 채소를 담았던 상자는 불을 만들어냈지만 손자가 마주한 상자는 불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재용은 경영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상자를 바꿔야 합니다. 안에 담을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자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도 그 발언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HBM 양산 체제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다. 삼성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그 왕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그 위기의 진원지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그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결정의 공백이다. 이것을 침묵으로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던질 것인가? 당신만이 이 균열을 목격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다. 그것은 잊히기를 바라는 진실에 맞서는 행동이다. 지금 구독하라. 2022년 여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기 하루 전 서울구치소 독방 안에서 이재용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평택 공장의 기계음이 들릴 리 없는데도 그는 귀를 기울이듯 천장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면의 명분이 포장되고 있었다. 국가 경제를 위해,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모두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삼성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고 이재용 없는 삼성은 항해사 없는 항공모함이라는 것. 사면은 용서가 아니었다. 거래였다. 석방 당일 구치소 정문 앞에는 취재진 300명이 몰렸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나왔다.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숙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다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 순간 구치소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기묘하게 회색이었다. 자유의 색깔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의 색깔. 그는 차에 올라탔다.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을 켰다. 거기엔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 있었다.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었고 삼성은 제자리였다. 그는 화면을 꺼버렸다. 평택 공장 정문 앞 수천 명의 직원들이 박수로 그를 맞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섰을 때 그는 멈춰섰다. 클린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웨이퍼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얇고 동그란 원판들 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새겨져 있었다. 한 장당 수백만 원, 한 장의 분량이 수억 원의 손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구치소 공기보다 여기가 더 숨막혔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 뒤 그는 청와대에 불려갔다.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이 회장님, 나라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재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라를 위해서인가, 삼성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재용을 위해서인가. 세계의 답 중 어느 것도 거짓이 아니었고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렌즈에 묻은 지문이 빛을 반사했다. 그는 그걸 닦지 않았다. 다음 날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사면 이후 첫 공식 발언을 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회의실 뒤편에 앉은 한 임원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멈출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닌가.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석방 사흘째 되던 날, 이재용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목적지는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과 연쇄 미팅이 잡혀 있었다. 그는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에 앉았지만 창가 좌석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통로 쪽, 언제든 일어날 수 있도록. 비행 중 승무원이 물을 따라주었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너무 공손하게, 마치 구치소에서 배운 습관처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가 탄 비행기는 앞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도망치는 것인가? 300조. 한국 돈으로 300조 원. 2022년 5월, 이재용은 전국경제2년합회 조찬 모임에서 이 숫자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국내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분야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언론은 삼성의 귀환, K반도체 르네상스라는 제목을 뽑았다. 청와대는 환영 성명을 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 300조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 이재용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시간. 300조는 시간을 사는 돈이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TSMC가 파운드리 격차를 벌리기 전에,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기 전에 300조는 따라잡기의 가격표였다. 하지만 이병철이 삼성 상회를 열 때 쓴 돈은 3만 원이었고 이건희가 반도체에 첫 투자를 결정했을 때는 3천억 원이었다. 숫자가 10,000배씩 커질 때마다 승리의 확률은 10,000배씩 줄어들었다. 그것이 제국의 역설이었다. 평택 공장 증설 발표 현장. 이재용은 삽을 들고 땅을 팠다. 기념 촬영용 삽이었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났다. 그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카메라가 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 삽질이 아니라 긴장 때문에. 그날 오후, 공사 현장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보통은 부회장들이 오거든요. 그 말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왜 총수가 직접 삽을 들어야 하는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 아닌가? 그의 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70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동맹을 환영합니다. 이재용은 워싱턴에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났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온 뒤 그는 수행 임원에게 물었다. 우리가 미국에 짓는 공장은 누구를 위한 거지? 임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를 위해서, 미국 정부를 위해서, 삼성을 위해서, 아니면 이재용 자신을 위해서? 어느 날 밤, 평택 공장 관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흘러갔다. 수율, 불량률, 가동률, 모든 숫자가 초록색이었다. 정상이라는 뜻. 하지만 한 엔지니어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숫자는 좋은데 돈은 안 남아요. 동료가 물었다. 왜요? 만들수록 적자거든요. HBM 수율이 안 나오는데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둘은 침묵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300조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지키기 위한 돈이라는 것을. 이재용은 투자 발표 석 달 뒤 다시 구치소 근처를 지나갔다. 우연이었다. 차가 그쪽으로 우회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담장이 보였다. 그 안에서 521일을 보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생각했다. 나는 밖으로 나왔지만 삼성은 여전히 갇혀 있다. 무엇에? 할아버지가 만든 성벽에, 아버지가 쌓은 신화에, 그리고 손자인 자신이 지켜야 하는 왕관에. 300조는 그 감옥의 유지비였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삼성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2024년 10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반도체 부문 적자 15조 원. 한국 역사상 단일 기업 단일 부문 최대 적자였다. 언론은 위기, 추락, 몰락이라는 단어를 썼다. 주가는 이틀 만에 10% 빠졌다. 청와대는 긴급 경제 점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곳은 삼성전자 본관 2층 이재용의 집무실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은 맑았다. 그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다. 누군가 물었다. 회장님, 대책이 뭡니까? 이재용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만드는 것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그 말을 용기로 받아들였다. 누군가는 무책임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일주일 뒤 평택 공장 라인 책임자는 사직서를 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숫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말은 공장 안에서 빠르게 퍼졌다. 어떤 이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기계는 사람의 회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젠슨 황 CEO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우리는 SK 하이닉스의 HBM을 채택했습니다. 최고의 성능, 최고의 수율. 박수가 터졌다. 그 뉴스는 서울 시간으로 새벽에 전해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출근길에 그 기사를 읽었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만든 게 안 팔리는 거지? 답은 없었다. 기술은 있었지만 신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용은 그날 저녁 혼자 남았다. 비서들이 퇴근한 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 하나를 바라봤다. 작은 나무 상자. 할아버지 이병철이 198년에 사과를 담아 팔던 바로 그 상자의 복제품이었다. 삼성 홍보팀이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 선물한 것이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그는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이 상자에 사과를 담아 부자가 됐다. 나는 이 상자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그는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김 기사님, 삼성 핸드폰 쓰세요? 기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이재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까?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아이폰을 쓰고 싶어 해요. 이재용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삼성 제품을 쓰고 있을까? 그들 중 몇 명이나 삼성이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들 중 몇 명이나 상관이나 할까? 그의 말, 한 경제 매체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삼성의 미래를 믿습니까?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설문에서 삼성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42%만 그렇다고 답했다. 믿음과 투자 사이의 21% 격차. 그것이 바로 신뢰의 균열이었다. 2024년 12월 31일. 이재용은 평택 공장을 다시 방문했다. 송년 인사였다. 직원들 앞에서 그는 말했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박수가 아니라 의무의 박수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구치소에서 그런 박수를 많이 쳐봤기 때문이다. 공장을 나오며 그는 다시 클린룸 유리창을 바라봤다. 웨이퍼들이 컨베이어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얇은 원판들 위에 새겨진 수십억 개의 회로. 그는 문득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판 사과는 썩으면 끝이었다. 내가 만드는 반도체는 팔리지 않아도 계속 만들어진다. 어느 쪽이 더 정직한 장사인가?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잠들지 못했다. 대신 핸드폰을 켰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다. TSMC 내년 2나노 공정 양산 돌입. 그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다. 빛과 어둠, 빛과 어둠.
그는 안경을 벗어 무릎 위에 놓았다. 렌즈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그는 그걸 닦지 않았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제국은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변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왕인가? 백성인가? 1938년 대구 시장통에 쌓였던 나무 상자는 아직도 존재한다. 삼성 홍보관 유리 케이스 안에. 그러나 그 안에 담겼던 사과는 이미 오래전에 썩어 사라졌다. 지금 그 상자가 상징하는 것은 과일이 아니라 꿈이다. 가난한 청년이 3만 원으로 시작한 꿈. 하지만 2024년 그 꿈의 상속자는 300조 원을 쏟아붓고도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상자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실적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다. 신뢰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신뢰는 상자가 아니라 상자를 여는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사과 상자를 열며 손님의 눈을 봤다. 손자는 반도체 상자를 열며 주가를 본다. 그 시선의 차이가 제국과 회사의 차이다. 이재용은 2번 감옥에 갔다 나왔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는 정말로 나온 것인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할아버지가 만든 성벽 안에서, 아버지가 쌓은 신화 위에서 손자는 여전히 수인번호 없는 수감자다. 감옥은 담장이 아니라 기대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300조 원은 그 감옥의 유집이다. 하지만 역사는 묻지 않는다. 얼마를 썼는가? 역사는 묻는다. 무엇을 남겼는가? 1938년의 사과 상자와 2024년의 반도체 케이스 사이에는 86년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안을 채운 것은 시간이 아니라 선택이다. 할아버지는 사과를 팔아 제국을 세웠다. 손자는 반도체를 팔아 제국을 지킨다. 하지만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세울 때는 잃을 것이 없지만 지킬 때는 잃을 것밖에 없다. 이재용이 감옥에서 배운 것은 자유의 가치가 아니라 왕관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 무게는 300조로도 덜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남긴다. 답은 당신이 선택할 몫이다. 이재용은 할아버지의 후계자인가? 아니면 할아버지 시대의 마지막 죄수인가? 그가 300조를 쏟아붓는 것은 미래를 사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묻는 것인가? 삼성은 여전히 제국인가? 아니면 이미 폐허 위의 신기루인가? 역사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는 더더욱 기다리지 않는다. 1나노미터의 격차가 1조 원의 운명을 가른다. 이재용은 그것을 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르다. 할아버지는 사과 한 상자로 시작해서 제국을 만들었다. 손자는 제국 한 개를 물려받아 무엇을 만들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삼성의 미래는 기술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재용이라는 인간의 문제인가? 감옥에 2번 간 총수가 이끄는 회사를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300조 투자는 용기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나는 모든 댓글을 읽는다. 당신의 판단을 듣고 싶다.